안녕하세요. 팩트체크 주간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 팩트체크 주간의 핵심 중에 하나는 팩트라고 불리우는, 다시 말하면 반박이 불가능한 사실이라고 하는 정보를 어떻게 추출해내서 그 사실이 허위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확인하고 발견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중요한 본질이 될 텐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는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내는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구별해낸 걸로 그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사회적인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동의하고 서로 공감하고 교감하면서 얻어지고 그렇게 해서 확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맥락 속의 정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된 건데요. 우리가 정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 이제 사실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을 주로 말할 텐데, 심지어 명백해 보이는 사실조차도 특정한 맥락 위에서 놓였을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을 명확하게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 젊은 분들 긴 글 잘 못 읽죠. 제가 못 읽는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이제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글이라는 게 반드시 길어야 좋은 것이고 그 긴 글을 이해하고 독해해낼 수 있어야 문해력이 높다라고만 평가할 수는 전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잘못 쓰여진 글 중에, 나쁘게 쓰여진 글 중에 지나치게 긴 글이 있기도 하고요. 이른바 중언부언하는 글, 다시 말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압축적이고 잘 정리된 간결한 문장과 내용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쓸데없이 줄줄 늘어뜨리거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수능 지문이나 이런 데서 보셨음직한 그런 글들을 보면 지나치게 어렵고 지나치게 베베 꼬아놔서 과연 우리가 암호해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작가와의 대화를 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그런 지경들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글이라고 하는 건 되도록이면 간결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문해력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될 텐데요.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짧아져도 너무나 짧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른바 세 줄 요약의 시대라고 부를 정도인데요. 요즘은 심지어 한 줄 요약이라고도 하죠. 뭐라고 그렇게 길게 써놓으면 잘 모르겠고 요약해 주세요. 자, 세 줄 요약 들어갑니다. 또는 심지어 한 줄 요약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줄 요약의 시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제시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자, 좋은 글이네요. 근데 안 읽어놓고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줄로 누가 요약 좀 해주세요로 끝나버리는 세 줄 요약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길게 늘어뜨린 글들은 접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가 간단히 요약해 주기를 바라고요. 심지어는 그 요약의 과정에서 요약되지 않은 것들, 요약할 수 없는 것들은 굉장히 무가치한 정보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세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청주교대 교수인 엄훈 교수가 쓰신 학교 속의 문맹자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고 실제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렇게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데 강요된 책을 읽는 거죠. 즉 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동반되지 않은 방식으로 어려운 독해를 하는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주어진 짧은 시간에 단어들 몇 가지 키워드만 잡아서 그것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방식의 훈련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널 비전이라고 부르는, 다시 말하면 빨리 달리면 시야가 지극히 좁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나친 속도감, 많은 양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압박감이 특정한 부분에만 좁혀서 초점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실제로는 전체적인 의미를 풍부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또한 새로운 의미를 더하기보다 출제자의 의도에 맞춘 몇 가지 단어들에 집착하고
그것을 문제 해결의 즐거움으로 그리고 성취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선행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편으로는 미디어가 지나치게 많아진 현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학교 교육의 과정에서 즉 문해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라고 하는 건 유아기에서 초중고 시기를 거치면서 키워지는 것인데 이때 과도하게 시험과 경쟁력 위주의 문해력들이 일반화되면서 실질적으로는 학교 안에서의 문맹, 글을 읽을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 깊이 있는 독해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인 문맹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독해력을 키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요. 실질적인 독해력을 키운다라고 하는 건 바로 사실 정보를 구별해내고 의견과 사실을 조율해가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즉 주어진 텍스트와 또는 작가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회적인 과정이 바로 깊이 있는 문해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깊이 있는 문해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제 조건들을 좀 이해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하는 영어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가끔 문제로도 출제가 되죠. 이게 이제 흔히 우리말에서 우리 속담에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다시 말하면 100마디 말보다도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영어 속담이라고 흔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사이에는요, 의미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건 듣는 것과 보는 것에서 정보 처리의 과정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라서요. 아무리 많이 듣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각 정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은 듣는 과정보다는 보는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정보 처리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 보면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단히 자동적인 정보 처리 과정이라는 것이죠. 뒤집어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어찌 안 믿고 배길 것이냐라는 그런 의미로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눈에 띄었다면, 눈에 보였다면 그게 사실은 환상일 수도 있고 또는 정확한 사실의 반영이 아니라 왜곡된 어떤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작정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정보 처리 이론에서 우리와 같은 인지 시스템, 다시 말하면 외부 환경의 어떤 것들을 하나의 정보로 바라보려고 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하나의 인간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인간은 언제나 외부 환경과 만나서 그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찾으려고 하고 그 찾은 정보를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2차적인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보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각적 과정이라고 하는 건 기타의 청각이나 촉각이나 후각과 같은 그런 감각적 과정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가 더 많이 의존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에 대한 비하를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눈뜬 장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눈은 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라는 건 인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하고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은요, 외부 환경에서 주어지는 정보 가운데 시각적 정보의 대략 한 70% 내지 80%를 의존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촉각과 후각이나 청각 등의 정보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의 시각적 정보 처리, 역량, 그리고 본능과 함께 그렇게 해서 만약에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드러났다면 우리는 그걸 자동적으로 실존하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의심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면, 사실 우리 인간은 의심하도록 또한 만들어진 존재이기도 하지만요, 기본적으로는 믿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지각하는 외부 현실을 그렇게 주어진 것으로서 실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한 채 나머지 이야기들을 펼쳐나가는 것이 인간의 인지 능력의 가장 기초적인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의심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합니다. 이른바 내 눈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보는 게 맞는 거야? 너도 그렇게 보여?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에 비해서 어떤 과정일까? 자동적이지 않은 과정입니다. 의심은 성찰적인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더 깊이가 들어가는 그런 인지처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는 것은 자동적으로 믿지만 보여지는 것, 들리는 것을 의심하고 보는 건 2차적이고 성찰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상당히 피곤한 일입니다.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핵심이 뭐냐? 내가 기존에 알고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떡합니까? 정보로서 쌓여 있죠. 새로운 정보로서 받아들여지는 건 기존에 있던 정보와 달라 보이는 무언가로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를 할 때 이른바 뉴스라고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체크하게 될 텐데요. 그 뉴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존과 다른 무슨 새로운 무언가 이런 겁니다. 즉 획득되는 정보라고 하는 건 이미 내 안에 쌓여져 있는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무언가가 자극으로서 눈에 띄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쌓여있는 건 익숙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익숙해서 주변에 이것과 똑같은 것들이 있으면, 즉 이 정보와 차이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별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우리 평상시에 보면은 생활소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생활소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 채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날 수도 있고 텔레비전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뭐 라디오 음성들이 들릴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죠. 눈에 걸리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익숙한 것들은 그냥 늘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특별히 나의 시선을 끌지 않고 마치 없는 것처럼도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귀신 아니야? 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건 바로 이 익숙함,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과 다른 것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로부터 자극을 얻게 되고 따라서 낯선 것으로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이 불편한 것들을 편한 것으로 바꿔내기 위한 인지처리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라면 분류를 합니다. 안전한 것, 따라서 위험하지 않은 것, 따라서 이제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있는 목록하고 어긋나는 것이라면 새로 학습을 합니다. 자, 이게 나한테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일까 하면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키우거나 기존의 목록을 변형시키거나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의 바탕을 둬서, 기존의 정보의 바탕을 둬서 외계의 정보 가운데 그 정보하고 유사한 것들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것과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그로부터 일단 불편함과 자극을 느끼되 그것을 나에게 유쾌한 것, 다시 말하면 나에게 편한 것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불쾌한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우리가 의심한다거나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의식적이고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리고 지적인 어떤 것들을 발동시켜야 되는 그런 정보 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고 세밀한 구별을 해야 되고 세밀한 맥락 이해의 바탕을 둬서 판단하고 정보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언제나 새로운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언제나 굉장히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면 우리는 그동안 그 상황에서 어떤 상태에 빠지느냐? 이른바 심리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멘탈 디스오더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공황장애와 같은 것, 불안증, 파라노이아, 그로부터 이루어지는 환각, 뭐 이를테면 조현병 이런 것들이 점차 그로부터 쌓여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인지되는 것들에서도 불안을 느끼고 심지어는 인지되지 않는 것들조차 창조해내는 그런 상태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사실은 굉장히 게으르게 작동하는 존재이고 그 게으름은 기존 지식에 정보의 기초를 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편안함을 유발하지만 가끔씩 주어지는 낯선 정보 자극을 어떻게 적절한 의심과 함께 처리해낼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통 팩트 체크를 할 때라든가 우리가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고 할 때 늘 긴장하고 점검하고 체크하라, 의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의심이라는 과정은 필수적인 과정이나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이고 자칫하면 불안증과 일종의 파라노이아 같은 신경증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의심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의심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유지하되 그 의심을 늘상 해야 되는 상황은 지극히 불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내가 굳이 의심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대신 의심해줘서 그걸 나에게 먹기 편하고 잘 요약된, 이른바 세 줄 요약된 그런 정보로서 신뢰할 만하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죠. 그리고 가끔 나의 영역에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남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어떤 문해력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갖춘다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일이죠. 즉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편하고 살짝 게으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과정은 좀 더 독자적이고 좀 더 의심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현재의 정보 환경은 주어진 것들을 지속적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으로 하여금 굉장한 불안증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셜 맥루한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미디어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디어 이해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개념들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자기 확장, 감각 마비, 그다음에 자기 절단 내지 자기 단절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게 뭐냐? 마셜 맥루한은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연장, 확장이라고 봅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 기관을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확장하고 키우고 넓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미디어도 테크놀로지의 일종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미디어는 인간의 어떤 기관의 연장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가 바로 감각기관입니다. 시각적 확장, 청각적 확장, 촉각적 확장 이런 것들을 이뤄내는 것이 바로 미디어가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미디어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타고난 것 이상으로 더 키우고 넓히고 확장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여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확장이 이루어지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타고난 신체와 타고난 정신이 버텨낼 수 있는 정보 처리 용량을 넘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제가 아까 공황장애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서 외부 자극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다 보면 우리는 이 안에서 붕괴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정신증적인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기서 인간은 상당히 자동적으로 무슨 걸 선택하냐? 바로 마비를 선택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정보를 차단하는 그럼으로써 익숙함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마비의 일종입니다. 마비는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냄새나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는 역겹지만 변이 급하면 거기서 참고 변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선가는 나의 변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비록 유쾌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나를 괴롭히지 않는 상황으로 바뀌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후각은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피로에 쉽게 노출이 되고 금방 마비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본능적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나를 자극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지기 때문인 것이죠. 청각이나 촉각, 그 다음에 시각조차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마비가 가장 덜 나타나는 그런 식의 일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감각마비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감각마비가 심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절단, 끊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예 신경을 끊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정치적으로 되게 힘드신 분들은 뉴스를 못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 몸이 더 이상 마비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절단시켜버리는 그런 일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확장에서 감각마비, 자기 절단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은 옛날부터도 사실은 우리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현대 미디어 환경에선 굉장히 수시로 일어납니다.
이를테면 수많은 정보 컨텐츠들이 만들어지니까 세 줄 요약을 요구하게 되고 일종의 절단이죠. 그렇죠? 네. 또는 마비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정보 처리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나의 어떤 신체적인 훼손이나 정신적인 훼손을 막고자 하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가짜뉴스 환경이라든가 팩트체크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 본연이 안고 있는 특성이 실제로 새로운 환경과 만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를테면은 편향적 뉴스에 빠지거나 아니면 특정한 종류의 감각적 소비만을 일삼거나 특정 정보를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우리의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강요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일까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사실 정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외부에 정보가 있어서 나한테 팍 하고 날라와서 박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수많은 문화적인 어떤 현상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그 생활오락관이라고 하는 데서 했었던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도 수많은 아이돌들이 이와 같은 게임을 하곤 합니다. 자, 귀를 막고 오로지 시각적인 정보만을 이용해서 특정한 글자나 단어를 맞추는 그런 방식의 이제 게임인 거죠. 사실 이와 유사한 종류의 게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보시면 자, 귀를 막고 있으니까 청각에 의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의존할 수밖에 없냐면 입모양에 의존하고 미세하게 들리는 작은 청각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때 예를 들면 상당히 황당하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 여기서 던지는 정보가 미약하게나마 잡음으로 간다면 자, 예를 들면 패딩이라는 말이 잘 안 들렸다면 패디 정도까지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걸 완성시키는데 다른 방식으로 완성시킵니다. 팬티라는 말로 완성시킨다는 것이죠. 사실 이 패딩과 팬티는 꽤 거리가 있는 말입니다. 살짝 가깝기는 하지만 이거보다도 훨씬 더 거리가 있는 그런 말들로 완성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주어지는 정보에서 충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때 그거를 정보로 만들어낸 적극적인 과정을 내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보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정보는 그대로 와서 우리한테 박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안에 기존에 있던 것과 대조해서 새롭게 확인하고 만들어내는 상당히 적극적인 의미 부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정보가 커뮤니케이션 안에 존재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전에 이제 분리 띠오리라 그래서요.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에 총알, 탄환 이론이라는 게 있어서 매스미디어가 메시지를 팡 하고 쏘면 우리의 머리에 와서 확 하고 박힌다라는 대단히 단순한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작동하는 경우들도 있죠. 너무나 압도적인 시각적 정보라든가 청각적 정보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쭉 저희 같은 학자들이 이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 정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굉장히 능동적인 과정이고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계로 이루어진 그런 과정이더라라는 거죠. 제가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정보는 주어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보는 발견되고 차이로서 인식되고 왜 인식될까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다르기 때문에 인식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없었다면 인식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알아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해야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관심과 애정과 그다음에 기존의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의미 부여를 하고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는 눈이라는 건 원래 보는 건데 너 보는 눈이 있어 라고 할 때 바로 그거는 미술 작품 같은 것들을 이해할 때 그냥 팍 하고 우리가 감동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기존의 지식들과 경험들과 결합됐을 때 그것이 또 새로워지고 새로운 정보로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인지 구조 속에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알아채고 그거에 의미 부여를 함으로써 비로소 이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해 과정은 아주 단순하게는 이 정보 별로 쓸모없는 정보야 라고 거절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요. 또는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것까지도 포용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냐? 변형되는 것이죠. 즉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단지 변하지 않는 정보가 화자에서 청자로 자동적으로 훅 하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대단히 적극적인 교섭의 과정이고, 따라서 이 두 사람의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해된 정보라고 하는 건 매번이 다 다른 정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컨텍스트라고 부르는 맥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텍스트는 컨텍스트 안에 있고 그것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어에서의 컨텍스트라는 말 자체는 텍스트, 짜여진 어떤 정보에 대해서 함께 한다 이런 뜻이죠. 즉 텍스트 주변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텍스트와 텍스트가 연결된 그런 환경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특정 영화 한 편을 잘 보려면 사실은 다른 영화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훨씬 더 재미나게 더 즐겁게 즐길 수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외려 방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건 감상에 방해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건 방해가 되든 더 잘 알든 간에 컨텍스트라고 하는 배경적 조건이나 기타 텍스트와의 관계가 고려되지 않으면 주어진 텍스트만으로 우리는 독해를 하거나 문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줄 요약의 위험성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 줄 요약된 정보는 마치 알짜만을 뽑아낸 것 같지만 세 줄 요약된 정보를 추출해내기 위해서 필요로 됐던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의미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지 세 줄 요약된 또는 한 줄 요약된 어떤 것만을 보고 사실 정보를 얻었거나 교훈을 얻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 줄 요약은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텍스트를 나만의 컨텍스트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남들의 이해와 비교하면서 바로 그 안에서 내가 생성해내는 그런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짧은 몇 개의 단편적인 정보를 얻고 그것을 마치 내가 다 텍스트를 이해한 것인 양 받아들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시면 인간이 어느 정도로까지 컨텍스트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펭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펭수가 처음 캐릭터로 등장했을 때 많은 분들이 싫어했어요. 실제로 펭수를 가만히 보시면 눈에 초점도 없고요. 특정한 표정도 없고 되게 심술맞아 보입니다. 특히나 눈에 초점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은 눈을 아이 컨택, 시선을 맞춤으로써 교감을 하는데 이 교감이 잘 안 됐던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이 캐릭터 안에 성격이 부여가 되고 음성이 나오고 그들과 함께 하게 되면서 요즘에 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펭수를 보면 무조건 표정을 읽습니다. 표정이 없는 게 당연한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펭수로부터 표정을 읽는다. 다시 말하면 그 감정과 교유하면서 심지어는 눈으로 표정이 읽혀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음성장치라든가 자막장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바로 그런 것들이 컨텍스트라고 한다면 그 컨텍스트와 나의 기존 경험, 대상과의 교감이 바로 펭수로부터 표정을 읽어내고 그 무생물적인 어떤 캐릭터로부터 우리는 인간성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는 바로 이 틈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로 하여금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사실을 필요로 합니다. 왜? 사실이 없다면 그럴듯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을 제공함으로써 익숙함을 만들어내고 신뢰를 활성화시켜서 의심이라는 방벽을 해제시키고 무의식적으로 이것이 수용될 수 있는 상태를 활성화시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 사실장치 위에 더해진 몇 개의 거짓 장치들이죠. 여기에 낯섦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기존에 익숙한 것 위에 잘 붙어서 수용되도록 만드는 그런 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많이 미디어상으로 넘쳐날 때 우리는 알고 보면 수많은 편견, 그다음에 수많은 필터 버블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공동체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팩트체크를 하건 아니면 허위 조작 정보를 대하건 정보를 처리하건 간에 우리는 결국에는 어떤 공동체에 속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듯 팩트체크라든가 사실정보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스마트한 똑똑한 개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훈련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팩트체크로 해보시면 수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지 않으면 나의 팩트체크라고 하는 건 의미 없어지는 경우들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내가 그 전문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전문가를 가려내는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 전문가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뢰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나는 팩트체크를 잘할 수 있고 내가 사실을 되게 잘 구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심지어 전문가일수록 오히려 더 쉽게 사기당하고 기만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가지 공동체에서 어느 공동체를 함께 속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정보의 공동체입니다. 이 정보의 공동체라는 건 학교, 전문가, 과학자, 그렇죠? 그 다음에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지성적으로 만들어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즉, 검증된 지식에 기초를 둬서 구성된 공동체에 내가 속하고 의존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소문, 그냥 하고 싶은 말들을 해내는 것들에 속해서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 공동체를 속하는 순간 사실은 잘못된 정보의 바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학자에 대한 신뢰라든가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책임을 다하고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충분한 신뢰를 줄 때,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검증된 지식의 기초에서만 정보를 처리하게 됐을 때 우리는 실수를 훨씬 더 덜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감성의 공동체입니다. 지성에 대해서 비교적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별로 안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감성은 상당히 중요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성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이거는 가치로 표현이 되죠. 공감으로 표현이 됩니다. 에토스라고 하는 태도의 문제가 있는데요. 자기 확신이라는 감성적 에토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성찰, 늘 되짚어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에토스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속하셨을 때 그 감성이 공유가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훌륭하게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은 한 방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의 일환이고 그 과정이 결국은 언제나 우리가 얻는 지식이나 우리가 얻는 정보나 우리가 얻는 내용들은 잠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이 잠정성을 견뎌내고 과정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성적 공동체에 속했을 때 우리는 좋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대단히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고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맥락 속에서의 정보 이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서 태어나와서 어떤 미디어 환경 속에 살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결국은 이와 같은 맥락은 오랜 기간에 지속된 남들과의 교류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커뮤니케이션적 과정임을 이해하시고 내가 어떤 건전한 공동체에 의지적으로 속할 것인가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면서 앞으로의 정보 환경에서 잘 맞서 나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